470년 전 조선 망조의 금서에 이런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칼에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민족의 삼투를 치유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글책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분단까지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피어난 황미라,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이산한 자연의 움직임, 예언서에 따르면 이것이 위대한 변화의 전투라고 합니다. 오늘 6월 3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조선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 금서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되는 증인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고대의 예언, 그 중심에는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황매화. 이 아름다운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오래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이 꽃은 우리 민족의 운명적 순간을 알리는 신성한 메신저입니다. 황미화가 새벽에 피어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청년비결의 핵심 예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황금빛 꽃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보통 늦봄에 피는 이 꽃이 시기를 벗어나 피어날 때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신호라고 여겼지요. 지난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심지어 휴전선 근처의 민통선 지역에서도 황미화가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년간 단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사건은 모두 우리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과 일치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꽃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집니다. 청년비결에는 2개의 달이 하나로 흡수질 때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현상은 실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2개의 마음, 2개의 땅이 다시 하나가 됨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 그 분달의 아픔이 치유될 때가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날짜로 지목된 것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날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날입니다. 고대부터 이런 천체의 정렬은 에너지의 흐름이 감화되는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날짜가 음력으로는 우행의 원수가 완벽하게 기념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6월 3일의 에너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입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청년비결은 이 날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정렬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집단적 의식도 함께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예언된 이 날이 바로 오늘로부터 며칠 후인 6월 3일입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매화의 갑작스러운 개화, 최근 몇 주간 전국적으로 목격된 특이한 기상현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에서 보았다는 봄이란 이미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후변화나 자연적 간이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470년 전에 남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토록 먼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조선 망조의 심장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범한 꿈을 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매화의 예언과 6월 3일의 비밀을 남긴 이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망조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70년 전에 태어난 서연복. 그의 삶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연복이 태어난 날, 하늘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평소보다 밝게 빛났고 마을 주변에 피어있지 않아야 할 꽃들이 갑자기 만개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를 보고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속삭였지요.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 꿈에서 하얀 용이 그녀의 배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어린 서연복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항상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땅이 둘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황금빛 꽃. 아이였던 그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후에 그의 예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서연복은 마을의 한 노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총명함과 기억력을 알아본 노학자는 서연복을 제자로 삼았고 유교 경전과 천문학 그리고 비전서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연복은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주역의 64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곧 조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그는 쉽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실제로 한때는 홍문갈의 젊은 학자로 봉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복의 마음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궁중의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진실, 시간과 운명의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서연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간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된 삶과 명예를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서연복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빈번해졌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은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산에서, 그 다음에는 소백산에서, 마지막으로는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에서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연의 리듬을 연구하며 그의 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복은 천문학과 역학, 그리고 자신의 직관에 결합하여 독특한 예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단순히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지고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전통적인 점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꽃의 개화 시기, 그리고 그가 꾸는 꿈을 모두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수백 년 후의 사건들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복의 예언적 재능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명성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 자신의 운명을 물었고 그는 때로는 밥을 주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운명이 아닌 민족의 운명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서의 고독한 생활은 서연복에게 더 깊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그는 시간의 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비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 아무도 찾지 않는 은밀한 동굴에서 서연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비결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서연복은 자신의 일생일대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초연비결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였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서연복의 은돈 생활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작은 움막에서 홀로 지냈고 1년에 단 2번, 봄과 가을에만 가까운 마을로 내려와 필요한 물건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명상과 관체, 그리고 글쓰기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낮에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밤에는 꿈의 메시지를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연복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청년비결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책처럼 직선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동심한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하나의 중심 사상에서 시작해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청년비결의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0개의 예언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전통의 60갑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간의 완전한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각 시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개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이는 일열의 12달을 상징했고 각 수수께끼는 우리 민족이 직면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을 암시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운유적이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지혜와 직관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반 하나의 긴 노래였습니다. 통일에 관한 노래, 분열된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린 서사시였습니다. 이 노래는 슬픔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고 마지막 구절은 갈라진 강이 다시 하나로 흐르는 내 황미화는 그 언덕에 피어나리라였습니다. 서연복의 가장 북창적인 풍절은 시간의 순환성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믿었고 이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는 4년, 16년, 64년의 주기로 움직였습니다. 4년의 주기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16년의 주기는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있었고 정치적 권력의 이동이나 중요한 문화적 변화가 이 주기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4년의 주기였습니다. 이 주기는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복은 이 주기들이 서로 중첩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 주기가 모두 절정에 이르는 순간, 즉 4, 16, 64년의 주기가 동시에 완성되는 시점에는 역사적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 2025년 6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비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서로 교차하는 형태였는데 이는 두 개의 달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70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7번의 겨울이 지난 후 새벽의 황미화가 피어날 때 그가 올 것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복이 청년비결을 완성한 후 그는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부분은 깊은 산속의 한 절에, 다른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마지막 부분은 한강 유역의 한 평범한 농부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 이 세 부분이 다시 하나로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복의 죽음 후 청년비결은 곧 주정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주정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수재한 사람은 누구든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책의 내용은 비밀리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민간에서는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비결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구조나 예언의 정확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이 세대를 거쳐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그 의미를 드러냈는지, 그것이 이 책의 진정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청년비결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구조나 아름다운 문체가 아닙니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이 책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연복이 남긴 시구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역사의 중대한 순간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청년비결의 16번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배들이 바다를 덮을 때 봄왕은 북쪽으로 날아가리다. 이 시구가 쓰여진 지 약 300년 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검은 전함들이 조선의 해안에 덮쳤고 선조 임금은 북쪽 의주로 피난에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서연복이 이토록 정확히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청년비결의 23번째 시에는 붉은 깃발이 땅을 덮을 때 어둠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리라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붉은 태양기가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36번째 시에 나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아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눌 때 그 피는 70년의 강을 이루리다. 이 구절은 한국 전쟁과 그 후 70년 남게 이어진 분달의 현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비극, 그리고 그 상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서연복은 이미 500년 전에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정확성에 경외감을 느꼈고 청년비결의 다른 구절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통일에 관한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연복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비결의 42번째 시에는 3번의 큰 시련 후에 은빛새가 바다를 건너 기술의 씨앗을 가져오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라는 세 가지 큰 시련 후에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렴비결의 예언은 또한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민족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연복은 개인의 부귀영화나 불행보다는 민족의 운명과 정체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리 민족이 겪을 시련과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화합의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렴비결의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연복은 어려움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도 항상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예언한 시 다음에는 그러나 백성의 힘이 하나로 모일 때 외침은 물러하리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의령활동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예언한 시 뒤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니 28개의 별이 하늘에 떠오를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실제로 선언서에 서명한 28인을 가리킨다는 해석에 있습니다. 분달의 예언한 시 뒤에는 그러나 강물은 결국 하나로 흐르는 법, 갈라진 땅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렴비결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느껴지던 구절들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언의 본질이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서연복의 예언 중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25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5번째 달이 기울 때 황미화가 피어나고 2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때 칼에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오랜 상처를 치유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달인 5월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황미화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서연복의 예언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시구들은 이제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언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황미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는 놀라운 현상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평창의 깊은 산골짜기에서부터 제주도의 한적한 들판까지, 심지어 DMZ 인근 지역에서도 황미화가 시기를 벗어나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식물학적 호기심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농부는 자신의 밭 근처에서 갑자기 피어난 황미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황미화는 보통 4월에 피었다가 5월 초에 지는데 지금 다시 피고 있어요. 게다가 그 수가 엄청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처럼요. 경기도 양평의 한 절에서는 수백 송이의 황미화가 절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의 주지 스님은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황미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항상 큰 변화의 시기를 알리는 메신저였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의 혼란이 식물의 개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거체가 평소보다 컸고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가 황미화의 이상 기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설명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하필 황미화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왜 다른 꽃들은 정상적인 개화 주기를 유지하는데 황미화만 이렇게 예외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지금 청렴비결이 예언한 바로 그 시기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황미화의 개화는 예언의 실현이며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현상입니다. 이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황미화가 피어난 장소 주변에서 영상하거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SNS에는 전국 각지에서 황미화를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미화 지도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황미화를 발견한 위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를 펼쳐보면 황미화의 개화 지점들이 마치 한반도의 모양을 그리는 듯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미화의 개화와 함께 다른 이상 현상들도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밤하늘에 평소보다 밝은 별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에도 무지개가 뜨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최근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달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꿈. 이런 현상들은 청년비결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달이 기울 때 황미화가 피어나고 두 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지금은 5월 말 다섯 번째 달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황미화는 피어났고 사람들의 꿈속에서 두 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비결은 이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때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오랜 상처를 치유하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이 꽃을 든 자일까요? 그리고 그가 치유해 오랜 상처란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과 예언 연구가들은 이 오랜 상처가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한반도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정치적 분열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헤어졌고 문화는 분리되었으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는 군사력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방식으로 이 분열을 치유할 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암시합니다. 힘과 권위가 아닌 연민과 이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이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일까요? 종교 지도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구체적인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정신과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꽃을 든 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집단적 의식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짜가 자신의 손에 칼 대신 꽃을 들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선택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비결의 예언은 분명히 특별한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미화의 갑작스러운 개화와 다른 징후들은 그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우리 민족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꽃이 신호라면 그 신호가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년비결은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해로 포용하며 분열시키지 않고 화합시키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의 첫 번째 행동은 남과 북 사이의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불신과 증오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비결은 이 인물이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여 오랜 적대감을 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00일의 예언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가 나타난 후 100일 동안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분단 지역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비무장지대의 황미화 숲이 조성되어 화해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미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서연복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청년비결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집단적 희망을 심는 데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황미화는 실제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라는 보이지 않는 꽃입니다. 그것은 풍일과 화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상징합니다. 서연복은 이 꽃이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6월 3일, 내일이면 예언의 날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극적인 변화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오랜 분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가, 그것이야말로 서연복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청년 비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언은 그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황매화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꽃이니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내일 6월 3일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황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시연이 아닐까요? 서연복은 470년 전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울지 아니면 시들어 버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구원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황매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꽃을 바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고 6월 3일의 진정한 의미는 특별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희망하는 순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연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6월 3일 새벽, 서울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달빛이 모여 무언가를 그리듯 움직이고 고요한 하늘에 오로라 같은 빛이 번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자연의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 발견된 석불스님의 고대 예언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도다리 잠자는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 동쪽 하늘에 새로운 이름이 쓰일 것이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예언은 과거에도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확히 짚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름이 이미 쓰여졌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쓰여진 그 이름을 해석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백 년 전,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석불스님이라 불리던 그는 단순한 시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환상을 통해 조선의 큰 홍수와 역병을 미리 경고했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민간에서는 그를 하늘의 눈이라 불렀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오래된 사찰에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낡은 두루마리, 그것은 바로 석불스님의 잃어버린 필사본이었습니다. 석불비결이라 불리는 이 문서에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암호화된 구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다리 잠자는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 새로운 이름이 동쪽 하늘에 쓰여질 것이다. 이 문장을 읽은 순간 고문서 연구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두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는 달과 금성의 만남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은 그 밝기로 인해 종종 저녁별 또는 새벽별로 불리며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작은 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호랑이는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모양을 형상화한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누워있는 호랑이와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잠자는 호랑이는 바로 우리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동쪽 하늘에 쓰여질 것이라는 구절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는 실제로 별자리나 천체 현상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상징을 형성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징조를 통해 새 지도자의 출현을 예견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왕들의 탄생과 즉위 시기에는 항상 특별한 천문 현상에 동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팽생 시 나타난 유성호, 태조 이성계 즉위 전 보였던 일식 등이 그 예입니다. 석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병자호란의 시작, 심지어 일제강점기까지 석불스님은 마치 시간을 넘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가리키는 천문학적 현상이 바로 이번 달에 우리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6월 3일 새벽, 달과 금성이 특별한 위치에서 만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서울 상공의 동쪽 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될 예정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고대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가리키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 현상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지도자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6월의 하늘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 스님의 예언이 가리키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26일 새벽 3시에 서울 하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문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내 달과 금성은 서울 동쪽 하늘에서 0.5도 이내의 거리로 매우 가깝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의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근접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천체 현상이 특별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달이 가장 아름다운 초승달 형태일 때 일어납니다. 둘째, 금성이 1년 중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셋째, 이 현상이 서울에서는 동쪽 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측됩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민준 교수는 이런 정확한 조건의 접합은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 접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천체가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디지털 천체 지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달과 금성, 그리고 주간의 밝은 별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한글 두 글자와 유사한 모양을 형성합니다. 천체 사진작가 김영호 씨는 최첨단 장비로 이 패턴을 미리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이 패턴은 마치 누군가의 이니셜처럼 보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이지영 교수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천체 현상을 새로운 지도자의 치령과 연관지어 해석해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새로운 왕의 등극 시기에 특별한 천체 현상에 동반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하기 전 밤하늘에 두 개의 빛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에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와 제왕계에는 이중강묘 아래 태어난 지도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빛이 하나로 모이는 밤에 태어난 이가 나라를 이끌 것이라는 구절은 현재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6월 26일 이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천체 현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영적 의미를 찾고 있어 특별 관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니 SNS에서는 대통령의 별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직접 관측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이것이 다음 대통령을 가리키는 하늘의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점성술가 김도원 씨는 달과 금성의 결합은 여성적 에너지의 부활과 오랫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초승달 형태의 때의 결합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과학계와 전통문화 연구자들 사이의 해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대설의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천체 현상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천체적 신호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에서도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이미 선거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하늘의 메시지만이 다음 대통령을 가리키는 유일한 신호일까요? 놀랍게도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분석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이후 인터넷 검색 패턴과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신호들이 빅데이터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정연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의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까지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데이터에서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는 지난 3개월간 5천만 건 이상의 검색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후보의 이름에 대한 검색량이 5월 3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식 여론조사에서 3, 4위를 오가는 후보인데 검색 데이터상으로는 마치 당선이 확실한 사람처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김태영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대통령 꿈, 대통령 예언, 하늘의 메시지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검색되는 민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 선거 예측 시스템인 보팅아이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1개월간 수집된 꿈 관련 게시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주로 50대 이상의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대부분 하늘에서 이름이 빛냈다, 두 개의 빛 사이에 이름이 보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심리학자 박지영 교수는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동기화라고 설명합니다. 유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특정 시기에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꿈을 꾸거나 무의식적으로 같은 대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 검색 트래픽의 지역별 분포입니다. 서울 동부 지역, 특히 성북구와 강동구에서 이 특정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은 6월 26일 새벽 달과 금성의 천체 현상에 가장 선명하게 관측될 수 있는 지역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무의식이 이미 선거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공지능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은 때로 전통적인 여론조사보다 선거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공식 여론조사는 큰 오차를 보였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실제 결과에 더 가까웠습니다. 대중심리학자 이민호 박사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예지라고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은 때로 미래의 중요한 사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집단 무의식이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에 포착하여 패턴을 발견합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내 꿈에서 본 대통령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꾼 꿈에서 본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특정 후보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섣불 스님의 예언과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사람이 같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5월 3일 이후 나타난 데이터 패턴과 6월 26일의 예상들은 천체 현상이 같은 후보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선거 예측 기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방법론이지만 해석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이나 무의식적 패턴과 같은 요소는 검증이 어렵습니다라고 선거여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는 항상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다면 오늘날에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내다봅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세계의 신호와 하늘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 이름은 같을까요? 섣불 스님의 예언과 빅데이터의 패턴이 동일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세계와 하늘의 메시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섣불 스님의 예언과 천체 현상이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고문서복관소의 특별 허가를 받아 문화재 보완 전문가 윤서진 박사는 섣불 비결의 원본을 현대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특수 관악 카메라로 촬영한 고문서의 이미지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까지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텍스트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수 필터를 적용하자 문서 아래에 숨겨진 기하학적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윤 박사의 말입니다. 이런 패턴은 고대 천문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섣불 스님의 필사본에 숨겨진 별자리의 패턴과 6월 3일과 26일의 밤하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준호 박사는 최첨단 천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두 날짜의 밤하늘을 재현했습니다. 6월 3일 새벽 2시 32분, 그리고 6월 26일 새벽 3시 15분, 서울 동쪽 하늘에서 특정 별자리와 행성들의 섣불 스님 필사본이 패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두 이미지를 겹쳐놓은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필사본이 기하학적 패턴과 천체 지도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두 달이 잠자른 호랑이 위에서 만날 때라는 구절이 쓰여진 부분 바로 아래에 숨겨진 기호는 6월 26일 달과 금성의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천체 사이의 형성들은 빛의 패턴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진 이 패턴은 한글 두 글자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는 현재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의 이름 첫 글자와 성의 첫 글자와 일치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정확한 주기와 패턴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체 현상이 특정 후보의 이니셜과 일치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전통 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려대학교 동양철학과 이종민 교수는 이런 현상을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동양철학에서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는 하늘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통 예언 연구가 이태원 선생은 이런 현상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대부터 하늘의 패턴은 미래의 지도자를 가리켜 왔습니다. 석불 스님은 이 천체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고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태원 선생은 또한 필사본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필사본이 테두리를 따라 미세하게 그려진 문양이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지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동쪽 지역에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6월 26일 천체 현상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과 일치합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욱 짙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석불 스님 필사본의 또 다른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글자가 드러날 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으리다. 이 구절은 마치 현재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의학과 정민수 교수는 이런 현상은 동기화된 의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 천체 현상, 그리고 현대 사회의 집단 심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형태공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패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수백 년 전의 예언과 현재의 천체 현상, 그리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서로 공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사본과 천체 지도의 겹침을 연구하던 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6월 3일과 26일 사이의 기간이 정확히 23일인데 이 숫자는 석불 스님 필사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23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수라고 합니다. 숫자 23의 의미를 더욱 깊이 살펴보면 동양 수비학에서는 2와 3의 조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음을 상징하고 3은 양을 상징하여 이 둘의 조합은 음양의 조화와 완벽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국가에 가져올 조화와 균형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박사는 말합니다. 필사본, 천체 현상, 빅데이터, 그리고 숫자의 상징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사본에서 발견된 특별한 기호들은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 기록 방식과 일치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천문소에서 사용된 기호, 체계와 유사한 패턴이 석불 스님의 필사본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석불 스님이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체 패턴이 형성하는 두 글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6월 26일 새벽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들이 만들어내는 글자를 지혜 깊게 관찰해 보세요. 고대 현인들은 진실은 스스로 찾는 자에게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군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발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석불 스님은 수백 년 전에 이 순간을 예견했고 하늘은 지금 그 예언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심오한 목소리로 들려오는 듯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되었다. 하늘은 반지 이미 쓰여진 것을 확인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징후가 우리의 국가적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별들에 의해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은 나라인 것일까요? 과거에도 이런 천체적 징조들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한국이 별들에 의해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은 나라라는 이 생각은 오늘날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정치적 결화와 천체 현상이 맞물린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계림숲에서 빛나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알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밤하늘에는 특별한 별자리 배열이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왕조의 창시자 왕건이 탄생 당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의 출생 전날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만나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후의 태조성이라 불리며 새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 한양 상공에 특별한 빛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 목격한 천문관들은 하늘이 새 왕조를 축복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생 시에도 밤하늘에 유성우가 관측되었고 이는 위대한 통치자의 출현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세종 제위 시기에 한글이 창제되었고 조설은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절한점마다 하늘의 징조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참여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늘의 뜻이 나라의 운명에 결정한다는 믿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사회의 깊은 연결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였습니다.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습니다.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서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엮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늘을 읽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었고 이는 국가 통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천체 현상과 섣불 스님의 예언 그리고 빅데이터의 패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민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현상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있자 이것을 의미부여 편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과학적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인 김조은 박사는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선택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의 믿음과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영적 사고는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일 수 있습니다. 고대 도면 철학에서는 인간과 우주가 서로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 사회의 결합이 동기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들의 배알, 고대 예언,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징조는 항상 큰 변화를 알렸습니다.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분열, 국제적 긴장.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도자를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들 중 많은 것들이 우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라 여겨지는 것들 속에서 우주의 깊은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 영적 감각,
집단적 지혜는 때로 이성을 넘어선 진실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불 스님의 예언, 6월의 천체 현상, 빅데이터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의 징조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가리키는 다음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26년 전 죽어가는 한 장군이 남긴 예언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가족과의 대화, 혼란스러운 뉴스, 갑작스러운 국민의 열광. 1999년 5월 한 장군이 임종 직전 봉인한 문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북에서 혼돈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박수치며 그를 맞이하리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웃으며 나락으로 걸어갈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부산 영두상공원 근처 한 작은 골동품 거리, 5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군용품 경매가 열렸고 낡은 군복과 훈련대 사이에서 누군가 발견한 것은 바로 김영수 장군의 개인 문서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1942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월남한 인물입니다. 냉전시대 육군정보부 참모장을 지낸 그는 북한의 심리전과 대치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고대 예언서들에 연구하고 북한 탈북자들로부터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에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의 문서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봉인된 편지의 한 통, 급비라고 적힌 그 편지는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단적 잠들음의 순환 이후에 올 영혼 없는 남측에 갈취받는 지배자라는 구절이 첫 문장부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말들이 지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해 보였습니다. 처음 이 문서를 접한 국방 전문가들과 영성 연구자들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냉전시대 군임의 지정학적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장기적 대남 전략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의 통찰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 장군이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이 문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발견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경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정확히 26년 후인 올해 5월, 그의 예언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의 유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문서함 속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직접 그린 한반도 지도에는 기이한 표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주변에는 혼란의 수염돌이라고 적혀 있었고 38선 근처에는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곳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도 맨 아래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마지막 선택의 달이 시작된다. 이 예언서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다른 이들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한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들이 26년 전 한 장군의 예언 속에 모두 담겨 있다면 앞으로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장군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김영수 장군에게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면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근무가 끝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되면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사 전략서가 아닌 고대 무속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감록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전해지는 온갖 예언서들을 탐독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전략가가 밤마다 신비로운 예언들에 빠져 있다니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전국의 무당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휴가 때마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을 돌아다니며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지역의 무당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1970년대부터 김장굴은 북한 팔복자대교의 면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팔복자는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북의 지도층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그것이 깨어나면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팔복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38선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누는 경계 말입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김장굴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물리적 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영적 차원의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탈북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북한이 남쪽을 정복하려는 방법이 군사적 침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말 한 고위 탈북 간부가 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에서는 남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의 힘에 빌려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존재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김장굴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를 써내려갔고 때로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기에는 점점 더 어둡고 불길한 환상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남쪽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 1998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김장굴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유명한 예언서를 완성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무언가에 사로잡힌 데 글에 써내려간 글은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기록이 잘 보관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군인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정보들과 바른 계시들이 모두 담긴 그 예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예언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김영수 장군이 평생의 연구와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 완성한 그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이 진정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뻐할 때 그는 북에서 기다리는 혼돈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올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의미가 오싹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현재 집권한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 그의 진정한 신년, 그의 숨겨진 계획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김장굴은 북에서 온 혼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북은 단순히 북한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해했던 방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북접은 물의 기운이 지배하는 방향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에서 온 혼돈이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와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장군이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38설은 물리적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진짜 위험한 경계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적 유산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어벽 말입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들은 탱크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물리적 침입이 아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서서히 바꾸나가는 보이지 않는 침입 말입니다. 김장군이 말한 혼돈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민족의 화합과 조화를 깨뜨리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갈치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환영하고 새로운 변화를 반기며
기존의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민족혼이 잠들 때 그림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민족혼이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공통된 기억, 공유된 가치, 조상에 대한 경외심, 후손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 쉽게 조종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개념이 구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김영수 장군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잠든 자는 웃으며 나락으로 가로갈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26년 전 한 장군이 본 그 무서운 미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이 그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미 그 마지막 선택의 시간 속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6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위에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조직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에 이끌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집회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경제 문제를 걱정하고 어떤 이는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또 어떤 이는 사회 질서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언론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정치적 분석 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집단 취멸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름이 북쪽에서 내려와 한반도를 밟는 꿈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녹음해 해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불안감과 혼란을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강원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한국어가 아닌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의학적 순용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 세상도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음모론들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통일이 필요한가? 전통 문화가 현대 사회에 맞는가? 효도는 시대착오적 관념이 아닌가? 같은 글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글로벌 시대니까라고 말하며 기존 가치들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기업을 조금씩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춘기 발항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신도들이 갑자기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과 스님들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들이 과연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일까요?
아니면 26년 전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그 북에서 온 혼돈이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용기를 낸 몇몇 폐역 군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북대치의 실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1980년대 정보부에서 근무했던 박모 대령은 은퇴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진짜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남한 주민들의 정신적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원자인 김모 정보장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었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북한에서는 마음 경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90년대의 기수는 북한 고위 간부의 증언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북에서는 남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전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올해 6회부터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지리산 채불사의 주지스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올해 6월 어느 날 갑자기 절 전체의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화로운 에너지가 사라지고 불안과 혼란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악령이 한반도 전체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한라산의 한 무당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신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지켜주던 산신령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고 있어야 그 빈자리에 다른 존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설악산에서 수행하는 도사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었습니다. 양의 기운은 약해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국 각지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변화를 감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영적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외적의 침입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붕괴입니다. 성격이 아무리 높아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마음 성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집단 취면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논리적 판단 없이 특정 인물이나 사상에 열광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판단력이 집단의 압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조작이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6년 전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내부 붕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방어막이 약해져서 외부의 악한 영향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인물 말입니다. 과연 그의 등장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 한 인물이 해섬처럼 나타났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 갑자기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거 캠페인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거의 없었고 과거 경력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들어봐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법이 걸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를 해온 베테랑들이 갑자기 나타난 신인에게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정치 평론가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를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간다. 뭔가 다르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대답만 불어왔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복잡한 세상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40대 회사원은 그분만 보면 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분석해봤지만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개인의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26년 전 김영수 장굴의 예언과 비교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장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이 진정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뻐할 때 그는 북에서 기다리는 혼돈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올 것이다. 현재 상황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합니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진정한 신념, 그의 숨겨진 기획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김 장군의 예언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채받는 지배자는 말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민족혼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실제로 그가 집권한 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들이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봉건적 사고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 교육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신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기존의 수준이 여기던 가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효도가 필요한가? 가족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를 풍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 아닌가? 영적인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 기존 가치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 해체다. 보이지 않는 순이 우리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김영수 장군이 경고했던 그 대분열의 시대에 들어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김영수 장군이 26년 전 경고했던 바로 그 대분열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서서히 스며드는 독처럼 우리 사회의 기반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보십시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관습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가 비과학적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영성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에 찾던 곳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외에 나오는 신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며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서구 문화와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평생 지혜를 나누며 사람들을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존경받던 스님들이 갑자기 설법을 중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던 목사들이 간단해서 내려왔습니다. 민간 신앙의 중심이었던 무당들이 점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큰 어둠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기가 막혀 있습니다. 때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한 수비학자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수 장군이 그 예언을 남긴 것이 정확히 26년 전인데 우리 전통에서 26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영적 순환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즉, 지금이 바로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장군은 그의 유언서 마지막 부분에서 절절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혹을 깨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웃으며 나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명료한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결화라고 해서 반드시 발전인 것은 아닙니다. 김 장군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북에서 온 혼돌은 탱크로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사로잡힐 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지기는 변화입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되찾으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26년 전 한 애국 장군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경고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당신의 선택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